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환으로 이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는 것이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에 대한 세금인 뭐 재산세라든가 그 재산이 많으면 이제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한번 시작해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제 그 부동산을 운용하는 거죠. 운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아무래도 이제 매매 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분들보다는 이제 임대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도 임대소득을,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우리가 뭐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건물이 있겠죠. 건물이라는 것은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규모가 크신 분들은 이제 빌딩 관리 임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상가하고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주택이 됩니다. 주택.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토지는 임대 수익을 올리기가 힘들죠. 이거는 뭐 토지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뭐 농업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가지고 뭐 임대해서 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는 이제 비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토지는 말 그대로 향후의 미래 수익, 그렇죠? 매매 가치를 보고 향후 투자 가치를 보고서 이제 투자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요 상가 오피스텔의 건물과 그 다음에 요 주택 그 두 가지 흐름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은 이제 상가 오피스텔 투자보다는 이제 주택 임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겠지만 그 이 중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택 임대 사업이 기타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 사업보다는 더 세제상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임대 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임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 건물 임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자,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이 일단은 뭐 한 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집이 한 채가 있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런 컨디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집을 이제 사놨는데 서울에 집을 사뒀는데 갑자기 직장에 발령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2년간 3년 동안 그 현지에 내려가서 뭐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가 부산 같은 데 많이 내려가시죠. 내려가서 2년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요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세를 주고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임대 수입을 올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즉 이거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그래서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월 다른 데 가서 이제 전세로 살다가 다시 복귀해서 자기 집을 임대했을 때는 그동안 임대했을 때 임대 수입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거 이제 강의하다 보면 가끔씩 와서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 교수님 저는 집 한 채 있어서 이렇게 임대했는데도 그 비과세가 안 되던데 세금 신고하라고 뭐 거기서 날라오던데요 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꼭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합니다. 자, 왜냐면 제가 꼭 사드려요. 왜? 그분은 고가주택이거든. 고가주택. 이게 만약에 집이 고가주택이 돼버리면 고가주택의 임대는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고가라는 것은 이제 얼마를 넘어가는 집을 말하냐면 이거는 이제 국세청 기준시가상으로 9억을 넘어가는 집을 말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상으로 9억을 넘어가는 그 집을 임대했을 때는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커피를 사는 줄 아시겠죠? 네. 아, 당연히 이번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고가주택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고가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그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고가주택에 임대하고 일반 주택에 임대는 좀 차등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실무적으로는 거의 봤을 때, 9억을 넘지 않는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두 채가 됐을 때부터는 이제 이게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 집이 한 채가 있고 내가 요걸 또 한 채를 투자해서 임대를 한다. 이랬을 때는 주택수가 두 채가 됐기 때문에 두 채가 됐을 때는 요거는 신고를 해야 돼요. 과세가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때 요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받으면 이제 임대료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도 받잖아요, 여러분들. 보증금. 임대 보증금도 받습니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 보증금에서도 수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보증금을 맡겨두면 그 보증금에서 이자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보증금에서 가능한 이자 상당액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간주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간주. 임대료로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대 수입으로 과세에 잡힐 수 있는 것은 실제 임대료, 월 임대료 수입하고 요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럼 집 두 채가 되면 이거 다 신고해야 되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임대료만 신고 대상이 되고 간주 임대료는 신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방금 간주 임대료 세금 내려네요. 그렇죠? 네. 근데 두 채일 때는 안 해요. 두 채. 그럼 몇 채부터 가능한 거냐? 세 채. 집이 세 채가 됐을 때. 집이 세 채가 됐을 때의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임대료도 신고되고 간주 임대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주 임대료도. 그러니까 두 채냐, 세 채냐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한 채냐, 두 채냐의 차이는 이거는 비과세냐, 신고 대상이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신고 대상이냐 이 차이고, 그 다음에 두 채냐, 세 채냐는 신고할 때 임대료만 신고할 것인가, 간주 임대료만 신고할 것인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는 이게 좀 더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집이 세 채가 되면 다 신고 대상이 돼야 되느냐? 그럼 신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러면 간주 임대료 신고 안 하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법은 없느냐? 방법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요 아파트가 110제곱미터하고 이게 110제곱미터하고 이게 8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 이걸 우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옛날 평수로 따지면 한 30평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제 소형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형주택이 있었을 때는 이 소형주택의 임대를 하게 되면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얘는 제외를 시켜줘요. 얘는 제외.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체 주택수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간주 임대로 판정할 때 주택수는 두 채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형주택 임대를 제외한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정부가 그만큼 소형주택의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소형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 임대주택 사업을 해라. 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면은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겠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를 충분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컨디션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실제 임대료만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럼 실제 월 임대료야 당연히 뭡니까? 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다. 월 50이다. 그러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되겠죠. 5, 20, 5, 600이 되나요? 600만 원. 그럼 600만 원에서 마이너스 경비. 이때 경비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정한 경비율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특별히 뭐 경비를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없어서 그냥 이 수익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일정 비율을 경비로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 30%를 잡아준다면 30%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600이면 600에 30% 얼마죠? 6, 30, 180.
그러면은 소득 금액은 420만 원이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1년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5월 1일부터 출발해서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중요한 것이 주택수가 몇 채냐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한 채냐 두 채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 있죠.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다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구가 되어 있으니까 주택이 여러 채가 돼서 나는 그러면 임대업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한 사람인데 여러 가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가구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세대면 모르지만 다가구가 됐을 때는 이거를 한 채로 본다는 거예요. 한 채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9억을 넘지 않는 다가구가 돼버리면 이걸 임대했을 때는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 임대했을 때는 그 임대 수입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다가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 받아서 투자를 잘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 다가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뭐 하나가 있든 상가가 뭐 두 개가 있든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는 비과세 대상이 없어요. 한 채든 몇 채든 비과세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가는. 네, 상가는. 그다음에 또 상가를 그러면 임대하면은 주택하고 좀 다른 점이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요 임대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부가지세. 네.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는 만약 두 채가 됐을 때는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택임대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냐? 아니요. 주택임대는 빠집니다. 주택임대료는 부가세 신고 대상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가보다는 주택이 훨씬 더 간편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부가세 신고도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모아지면 1년치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소득세 신고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다 우리가 체크업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하고 소득세 신고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소득세는 당연히 뭐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보증금 받으면 이 보증금은 임대인 돈, 임차인 돈이라고 있었죠? 그럼 임차인 돈 가지고 내가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보증금에 상당하는 요 이자도 임대수입으로 잡힙니다. 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간주 임대료 따로 그렇죠? 간주 임대료. 그래서 간주 임대료 신고도 해야 돼요. 간주 임대료 신고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16페이지 보시면 사례 연구가 있죠? 네, 거기 보시면 갑은 을에게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고요. 임대 보증금이 1억 원. 그럼 보증금은 임차인 돈이니까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대는 월 150만 원입니다. 월 150. 그러면 월 150이니까 월 150만 원 곱하기 임대 수입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플러스 그 다음에 갑이 당해 임대 보증금으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갑은 장부를 보통은 이제 장부 기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상가 하나 가지고 임대하면서 뭐 이렇게 뭐 기장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경비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좀 애매해요. 특히 이제 임대업자들은 무슨 뭐 어떤 제조업자라든가
음식을 파는 분들처럼 어떤 이렇게 재료 뭐 경비 잡을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가 지정해 줍니다. 보통 그 지정 경비율이 35%를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간주임대료 계산은 뭐냐면 보증금에다가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이자율이 4%죠. 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보증금이 얼마냐면 1억이죠. 네, 보증금이 1억입니다. 1억. 네, 보증금이 1억. 자, 보증금이 1억이 되겠죠. 그럼 1억에다가 여기다가 또 365를 곱해줘요. 365.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365일 동안에 이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빠지면은 1억에 4%니까 얼마일까요? 40원 4천이고 400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400이 됩니다. 400.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될까요? 토탈 400에 대해서 150이면은 550,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이때 수입이 이제 550으로 잡히는 거죠. 550만 원. 그 다음에 경비는 마이너스 550에 대해서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단순 경비율이 있죠. 그 경비율이 35%가 됩니다. 35%. 그러면 35%를 잡아주면은 요걸 빼고 나면 요 금액이 이제 소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우리가 임대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35% 의미는 이제 이거는 가정한 거죠. 임대라면 이제 한 35% 경비로 잡아줘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구체적인 신고는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공시표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정이 되죠. 그러면 산정된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부동산 보유 관련 절세 전략이 나와 있죠.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 보면은 첫 번째, 기준일 전에 양도가 되거나 기준이 지나고 나서 매수하는 것이 우리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재산세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재산세. 네. 우리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뭐 주택이 있다면 자, 이거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는 누가 낼 것인가 의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내자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면 기준일 전에 양도된다. 만약에 매수자가 매수했을 때하고 매도했을 때를 보자 이거죠. 그러면 기준일 전에 양도한다. 그러면 5월 29일날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매수자가 됨과 동시에 팔 때는 매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29일날 매매가 되면 이거는 매도자께 됩니까? 매수자께 됩니까? 그렇습니다. 매수자께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 매수자가 곧 매도인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매수인한테 팔면은 이때는 재산세 종부세는 매수자한테 나오겠죠. 하지만 또 매수할 때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6월 1일 지나서 뭐 6월 2일 날 매수가 된다면 이때는 6월 1일부터 매수자께 되는 거니까 1일 날 현재 넣게 되는 거예요. 매도자께 되는 거죠. 따라서 매도자한테 재산세 종부세 나오겠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계약을 6월 1일 이후에 잔금 날짜 계약을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6월 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지불해야지만이 매수자에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런 점에서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므로 부부 공유가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인별과세라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인별과세라는 것은 만약에 남편 명의로 집이 있고 부인 명의로 집이 있다. 그럼 부부가 갖고 있으니까 종합을 하느냐? 종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별로 따진다. 남자는 남자, 부인은 부인. 이렇게 인별로 따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유가 유리해요. 그럼 공유하게 되면은 하나의 집도 공유가 되면 어떻게 남편 집, 부인 집 공유가 되어 있으면은 각각 주택수를 따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비삼용 토지 소유보다는
사업용 토지 소유가 유리하므로 사업용 토지 전환을 고려하자.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사업용 비사업 토지보다는 사업용 토지 왜 유리하다고 그랬었죠? 자, 이거죠.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은 비사업용 토지는 우리가 종합합산 토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얘는 공시지가가 5억만 넘어가도 종부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용 토지를 우리는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5억보다는 기준금액이 80억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럼 이런 비사업용 토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주차용지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뭐 운전 교섭장용 토지로 개발한다거나 기타 영업용 토지로 개발을 하면은 종부세 부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집이 이렇게 여러 채가 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버리면 우리가 아예 재산세 감면도 되고 종부세에서도 아예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임대료 신고를 해야 할지라도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면 요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20% 감면 혜택을 줍니다. 20% 감면해줘요. 이게 과거에는 이게 없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는 임대소득세를 20%씩 감면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 이런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감면 혜택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미가 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려면은 이제 이거는, 해당 구청에 주택가를 가시면 돼요. 주택가를 가셔서 등록 신청하고 세무서 가서 면세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세제상의 혜택을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많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준은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중개를 하시는 분이든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아니면 주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15페이지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번의 비과세 소득의 가로 2번이죠.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수입은 비과세다. 단 고가주택 기준시가가 9억을 넘어가는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 채일지라도 요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비과세가 되는데 고가주택의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다가구도 우리가 단독주택 한 채로 본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소득의 사례가 있죠. 이렇게 단순히 집만 빌려준 게 임대가 아니라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광고용으로 쓰는 거. 우리가 보통 옥탑 광고라고 하나요? 이렇게 옥탑 광고로 쓰고 사용료를 받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세 번째,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한 부동산을 팔려고 했는데 이걸 잠깐씩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받는 거. 이것도 우리가 세금을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간주임대료가 있죠.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단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그죠? 다주택자일지라도 전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3억 이하, 그렇죠? 이 기준시가가 3억. 그러면 실제 호가는 4억 할 겁니다. 그런 집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은 이 정도로 임대사업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취득했을 때 세금, 그렇죠? 취득했을 때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했을 때 세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처분했을 때 세금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분했을 때 세금이
투자 수익률을 줄여주는 가장 사실은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왜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야 4.6%,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토지 이거는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이거는 1%, 2%, 3%가 된다 이렇게 썼죠. 네. 그 다음에 보유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가 뭐 0.25%, 건물 같은 거, 주택 같은 경우에는 0.4%. 네. 그 다음에 또 종부세에서는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0.5에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율 자체가 기본이 6에서 38%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이 말은 6%, 15%, 24%, 뭐 35%, 38%, 이게 점점 늘어나요. 이런 걸 우리는 누진세라고 하는데 최저 미니멈이 6%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두 채, 세 채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사실은 부담스러운 세금이 바로 요 세금이죠. 그래서 요 세금 부담이 좀 가장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판단해 봐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팔게 되면 내는 세금이 양도세라는 건 뭐 투자를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대충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판다거나 땅을 가지고 있거나 판다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판다거나 아니면 집을 상속받아서 판다거나 집을 증여받아서 물려받아서 뭐 판다거나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체크할 게 양도소득세거든요.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도가 돼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를 빼놓고 나머지 소득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양도했다고 해서 양도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줬다. 뭐 쉽게 해서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부동산 팔면 다 양도세 신고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토지 투자 같은 거 하면요. 토지 투자 같은 거 하면은 공투 같은 거 많이 하죠. 공투. 네. 그러면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유. 그럼 이때 공유가 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공유지분 설정을 했다. 그러면 갑에 대해서 공유지분이 갑은 6이고 을은 공유지분이 4다. 그러면 이제 공투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팔게 되면 이때는 각자 지분만큼 양도세 신고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갑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을의 동의를 얻어서 요 갑의 지분을 처분하는 거죠. 요 갑의 지분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물을 분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양도세 신고 대상이 안 됩니다. 지분대로 쪼갠 거니까 이건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우리가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이 또 많겠죠. 보통 전월세 살다가 집 하나 사가지고 뭐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집을 파는 거죠. 그러면 차익이 생겨도 양도세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거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한 푼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세대 1주택에 2년 보유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은 뭐냐면 상가예요, 상가. 그럼 상가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가를 내가 경매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건 상가는 세금 내야 됩니다. 이거. 상가는 비과세 되는 것이 없어요. 오피스텔도 상가.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양도세를 안 내는 경우가 없느냐? 뭐 이런 공유 분할 말고 또 뭐 없느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네 번째가 농지. 네, 농지를 교환 거래하면은 이거는 세금이 없어요. 농지를 교환 거래하면. 네, 농지 아시죠? 농지?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 원래 교환거래도 양도세를 내도록 있는데 농지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지 투자를 하면 좋은데 그러나 문제는 실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농지를 함부로 구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투자를 하면 농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으로서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아니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걸 검토해야 되는 거죠. 아예 애당초 양도세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따져보고 그런 조건이 아니다. 그럼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토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사실은 수익도 많이 나는 게 토지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땅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0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제 주변에도 있는 분들 보면 장기 투자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10년, 15년. 그 정도는 묵혀놔야지 사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요즘 보면은 과거에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투자도. 그런데 점점 지금 지방이 아주 호재 현상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방이 호재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방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그 지방이라는 것은 지방은 이제 저쪽을 말하는 거죠. 울산, 부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지방이 이제 산업단지식의 이런 단지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호재가 이제 혁신도시 개발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라든가 산업단지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이슈가 돼서 전국의 땅값들이 들썩들썩하죠, 사실은. 그래서 지방에 진짜 보이지 않는 부자들도 많고, 갑자기 그냥 예를 들어서 거제도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냥 거제도가 떠버리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방에 부자들이 많고 더 좋은 차들 많이 끌고 다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걸 10년, 20년 가지고 있다가 내 토지를 보상을 받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나와요. 그럼 보상비 받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신고하셔야 돼요. 양도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 신고는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보상을 우리는 수용보상이라고 하죠. 수용보상. 그래서 수용보상을 받게 되면 다 양도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보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무회계사분들 두 번째는 수용보상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은행들, 보상비 받은 은행에 예치시켜야 되잖아요. 서로 이제 예치를 따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수용보상이 이루어지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양도세 금액이 꽤 나옵니다. 왜냐면은 보통 수용보상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길죠. 보유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보유는 좀 길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을 비교해 보면 차익이 많이 생기죠. 왜?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차익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양도세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양도이용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비과세 되는 이런 걸 좀 따져보고 아니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그 16페이지 양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양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수용이 바로 이제 이런 수용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중에 무상이자는 상속 증여. 상속 증여는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죠. 그냥 무상을 물려받은 거니까 그건 아닌 거고 환지 처분 보류지. 자, 이런 것도 아니고 양도담보계약. 양도담보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담보 제공 목적으로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해서 넘겨주긴 하지만 담보 제공액이에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한다고 약정서 쓰고 넘겨준 거, 이거는 양도가 아니죠. 양도세는 필요 없습니다. 네. 실제로 처분한 것이 아닌 거니까. 그다음에 공유물의 분할, 공투했다가 이 토지 분할, 이런 것도 토지 분할하는 것도, 이것도 양도세는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계산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